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아 문학의 역사에 대한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3페이지고요. 유아 문학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문학의 생산과 소비 주체는 누구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한 사회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내는 문학의 속성이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상황에 발맞추면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짚어보고 서양 유아문학과 한국 유아문학 간의 비교도 함께 다루어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서양 유아문학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3페이지. 19세기 이전은 유아의 권리나 인권이 정립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신의 권리를 우선시하였던 중세 기독교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문학이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전해 내려오는 신화, 전설 및 면담을 중심으로 유아의 수준에 맞는 작품들이 소비되던 시기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샤를 페롯이라는 작가가 동화집에 실려있는 신데렐라, 잠자는 공주, 빨간 모자, 장화시는 고양이가 있고요. 이들은 주로 구전되어 내려온 민담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문학 도서보다는 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교습용 책이 주종을 이루었고요. 1658년에 출간된 세계 최초의 그림책인 세계도에는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가 유아가 알아야 할 지식들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지식정보책이 있었습니다. 세계도에는 150가지의 주제가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고요. 유아를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던 당시의 유아가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유아를 위한 세계 최초의 그림책으로 평가된다고 해요. 세계도에 영국의 존 뉴베리가 발간한 챕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시기에 널리 보급되었고 주로 손바닥 크기의 작은 그림책 이야기 이 책으로 옛날 이야기, 동화, 전설, 로맨스, 종교 이야기, 유머, 괴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챕북은 우리나라의 보부상 같은 상인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팔면서 자판에 같이 내어놓고 팔던 값싼 책으로 책이 귀했던 당시에 저렴한 읽을거리를 필요로 했던 수요에 부응하여 유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챕북은 이야기가 짧고 내용이 단순하면서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 크기가 작아서 유아가 장난감처럼 갖고 놀기 좋았지만 종교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인해 유아의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19세기 이전까지는 성인을 위해 쓰인 문학이 상상적 요소나 모험, 도전의지 같은 요소로 인하여 어린 아동에게 읽히면서 아동 문학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요. 성인 문학을 아동이 소화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도 데니엘 디포가 있고요. 로빈슨 크루소, 조나단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가 있다고 해요. 19세기 유아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서를 믿었던 19세기 이전은 유아를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았죠.
유아에게 요구되는 모든 행동과 사고의 규범도 성인의 기준을 적용하던 시기였는데요. 따라서 유아의 인격이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고 유아가 성인과 다르게 사고한다는 사실도 인식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 낭만주의 사조와 함께 장자크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루소는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라고 보았고요.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동의 고유한 발달을 돕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원을 많이 보내고 아이들을 막 뭔가 조기교육시키는 부모들을 이제 현장에 가시면 많이 보게 되실 텐데, 이 시대 19세기의 장자크 루소는 성장하도록,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아동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는 루소의 사상은 아동 중심주의의 틀을 마련하고 근대적 아동 문학이 출현하게 되는 기틀이 되기도 해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래 동화와 전래 동요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동화라는 문학적인 형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의 그림 형제는 전승되어 오던 민담을 수집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을 발간하는데요. 이 동화집은 정확한 자료 수집과 학문적인 연구와 재화를 통한 전래 동화를 아동 문학의 수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르만족 특유의 강건함이 저변에 흐르면서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문학성, 독창성, 그리고 문학적인 완결 구조를 가지는 이 동화집 속에는 백설공주, 브레멘 음악대, 헨젤과 그레텔, 늑대와 7마리의 아기 양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형제 동화집에 이제 안내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림 형제 동화를 탁월하게 해석한 호프만이 그림 형제의 동화 총 240편, 와, 많이 더 편집하고 재화를 했네요. 240편 중에 101편을 선별하여서 만든 그림책의 그림 형제 동화집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라푼젤, 빨간 모자, 황금 거위 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라푼젤, 빨간 모자, 황금 거위. 덴마크 출신으로 유아 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집을 출간하여서 약 150편의 창작 동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와, 안데르센도 150편이나 했네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그의 자전적 동화인 미운 오리 새끼를 비롯하여서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눈의 여왕, 성냥팔이 소녀가 있고요. 이외에도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영국의 찰스 디킨스, 호두깎이 인형을 쓴 독일의 에른스트 호프만, 알프스의 소녀 하이드를 쓴 요하나 스피리. 우리가 작가 이름을 다 이제 온전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책에서 설명하는 그림책들은 다 접해봤죠, 어렸을 때. 19세기 근대 유아 문학의 틀을 형성한 작가들이라고 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안데르센이 발굴한 덴마크 화가인 비렐름 페데르센이 그린 초등학생 수준의 그림책으로 인어공주, 황제의 새 옷 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해요. 초등학생 수준의 그림책? 저도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아이들의 그림을 오리거나 편집해서 그림책을 만들어도 참 매력적이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요즘 그림 되게 잘 그려요. 색감도 더 뛰어나고 뭔가 틀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고.
음, 인어공주도 책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에, 러시아 화가인 보리스 디오토르프가 북유럽의 환상적인 자연과 상상 속의 주인공을 신비롭게 담아낸 책이라고 합니다. 1999년 브리티슬라가 이제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수상작이라고 해요. 인어공주라는 책이. 인어공주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일러스트로 뭔가 새로 재화를 했나 보죠. 비엔날레 수상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시기에 등장한 낭만주의 사상은 19세기 문학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인간의 본능과 자유로운 감정을 중시하는 분위기의 아동문학에도 자유로운 공상과 상상을 허용하게 됩니다. 환상동화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은 영국 작가인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해요. 이 작품은 19세기 이전의 종교적이고도 도덕적이고 교훈 중심의 이야기를 벗어나 유아의 상상과 즐거움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환상의 세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아동 문학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이탈리아 작가인 카를로 코로디의 피노키오를 들 수 있는데요. 피노키오는 동화적인 상상력과 더불어 무한한 환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험, 기상천외한 사건들, 생동감 있는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교육적인 요소들로 인해 현재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편 과학소설의 선구자인 역할을 하게 된 풍선 속의 오주일, 기존의 작품들과는 달리 사실적이고도 과학적인 소재를 통해서 공상과 모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인 줄 베르는 이외에도 해저 2만 마일, 80인간의 세계 일주, 15소년 표류기, 작가의 그런 이제 캐릭터의 느낌들이 좀 잘 드러나죠. 작품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상상을 문학으로 풀어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48페이지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 피노키오에 대한 내용들이 또 컬러풀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19세기에는 생활동화의 근거가 마련된 시기입니다. 하임리 호프만의 이제 게으른 피터. 저는 이 책은 아직 못 봤네요. 바너만 부인의 검둥이 산보와 같은 작품은 지성 작가가 아닌 일반 부모의 작품으로 자녀와의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진 단순한 그림과 운율이 있는 문장, 노적적이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유아의 일상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으로 생활동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교사가 되셔서 물론 초임이셔서 이제 생존기에 1년 이제 그런 살아보는 경험을 하시고 나면 이제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시행착오 또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점 이제 요령이 생기기도 하고 능률적이시는 여유로움이 생기시면서 유아의 그런 유치원 생활, 유아와 함께하는 생활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제 그런 작품을 쓰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부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영화반을 경험하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20세기 이후의 유아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유아 문학 작품의 출판이 붐을 이루기 시작하고요. 환상이나 공상의 요소가 다분한 작품과 함께 글과 그림이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그림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아의 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아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그 영향이 문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20세기 유화 문학의 특징인 환상동화의 등장은 유화 문학의 새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바움의 우주의 마법사, 제임스 베리의 피터팬,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에 벌어지는 모험의 이야기로 유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이기도 하지요. 1964년 칼텍꽃상을 수상한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제 레오리니의 작품들은 형식이나 소재의 독특한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20세기 이후의 사회 분위기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설립으로 인해 아동문학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아동문학의 제정으로 인해 그림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조금 인식이 좋아졌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동 관련 책들의 창작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어서 출판업이 성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베아트릭스 포터의 피터 레빗, 밀른의 아기 곰프,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 등이 이 시기에 출판된 도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작품의 소재와 유형 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가정, 장애, 입양, 편부모 가정, 환경문제, 다문화 등의 예민한 주제들이 유아문학에 등장하게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다양한 유형의 책들이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펼치면 그림이 튀어오르는 팝업북, 접은 부분 뒤에 등장인물이 숨어있는 플립북 같은 다양한 토이북이 시도가 됩니다. 이러한 토이북은 그림책의 줄거리나 정보의 전달보다는 시각적인 이제 표현과 장식에 중점을 둠으로써 예술성을 갖춘 그림책의 시작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꿈과 환상을 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의 장르의 그림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한 해로 몬테소리 책은 일상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단추 달기, 지퍼 올리기 등의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헝겊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해요. 김현희와 박상희는 미국 지금 이 박상희 교수님이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 되셨는데 2008년도에 연구를 하셨네요. 미국 아동문학의 추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해요. 1980년대 이후에 그림책을 비롯한 아동도서가 양쪽으로 급성장했다라고 하고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피터 레빗을 쓴 베아트릭 포터와 100만 마리의 고양이의 완다가그를 비롯해 작은 집 이야기의 버지니아 리버튼 그림책의 선구자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림책을 만드는 기술과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이제 획기적인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는 그림책들이 출간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리스 샌닥은 절충주의 화가로 그림책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작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에즈라 제키츠는 이제 강렬한 흑백의 대비, 콜라주 기법, 다양한 소재의 사용 등으로 그림을 통한 이야기의 전달을 증명해 보인 작가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제 레오 리오니, 에릭 칼, 토미 웅거러, 윌리엄 스타이그, 아놀드 로벨, 올리뱅 이런 작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동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인 그림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시도했다라는 부분인데,
1930년대 처음 선보였던 글없는 그림책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 그림책을 읽는 시각적 문해라는 능력이 강조되면서 다량 출판되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어선 메이어의 A Boy, A Dog and Frog 시리즈는 흑백톤의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글없는 그림책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글없는 그림책은 그림만으로 즐거운 줄거리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특정 개념이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글을 삽입하여 그림을 통해 상상의 날개를 펴도록 합니다. 미국 출판계의 관심 영역에 변화가 있는데요. 6세에서 7세 이하의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관심이 높아졌고요. 다큐멘터리와 또 시집의 질이 좋아지고 또 초등학생을 위한 책의 경우에는 사실동화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사회적 양상을 다루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동화책의 출간이 증가합니다. 그림책 속의 글과 그림의 양식이 자유롭고 다양해졌고요. 같은 이야기의 다양한 버전이 출판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화들이 각각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담아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또 영화를 위한 토이북들은 크기도 다양하고 시청각적, 촉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컴퓨터 보급으로 CD롬 형식의 전자책들의 출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종전의 2차원적 상호작용에 비해 유아가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함께 동적인 영상까지 즐길 수 있는 형식도 등장하게 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언어교육의 자료로 문학작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언어교육 방법의 다양화와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확산으로 유아의 언어교육을 위해 양질의 문학작품이 최선의 자료라는 인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책의 질과 관련하여서 검열이 엄격해지고요. 다양한 아동 문학상의 제정과 함께 양질의 책을 선별해내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문화의 다룬 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공상과학, 판타지류, 그림책 출판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사실문학 또 주제면에서 이혼이나 장애, 인종차별, 입양, 환경, 사회가 다양해진 만큼 다양한 모습의 그림책을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부분도 책의 요구에 대한 증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은 우리의 교재 유한 문학의 역사의 서양 문화 역사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 살펴보았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 52페이지 이제 우리나라 아동 문학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끊었다가 52페이지 우리나라 아동 문학의 역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뜨는 지금 이 시간은 새벽 몇 시인가요? 4시 몇 분인가요? 비행기 모드로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막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이 녹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녹화 뜨는 시간은 3월 20일 월요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